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좀 진부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요전 영상에서 중국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무역 전쟁이라고도 하고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패권 전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과연 제대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라는 거 하고, 그동안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의 약점에 관한 건데, 그거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하고 무조건적인 민족주의적 국뽕들, 중국 국뽕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사진을 두 장 먼저 보시겠는데요. 제가 요전 시간에 국군과 북한군 전력은 상대가 안 된다, 재래식 전력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일부 청취자들께서는 그 김로벨도 국뽕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미그 29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F-35처럼 북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비행기인데, 30년 됐습니다. 30년. 그래서 겉에서 보면 멀쩡하죠. 멀쩡한데, 그 위에 사진이 뭔가 하면 2014년 당시 북한군 부참모장, 우리로 치면은 합참본부 참모차장이 되겠죠. 였으면서 공군사령관을 10년 이상 지낸 오금철이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때 오금철이 47년생이니까 2014년이면 67세 됐는데, 이 전투기를 직접 몰았어요. 김정은이가 북한 육해공군 고위 장성들한테 너희들도 전투력을 갖춰라 해서 육군 장성들은 배낭을 메고 행군을 했고, 해군 장성들은 60들이 다 넘었습니다. 장성들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군 장성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오금철이 대표로 이제 탄 거죠. 이 멀리서 본 사진은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십시오. 이게 녹이 쓸었는지 허접하죠. 예, 이게 북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비행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중국,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력을 비교하게 되죠. 아마 2019년 기준일 것 같습니다. 흔히 국력을 우리가 GDP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미국이 21조 5천억 달러, 중국이 14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3분의 2 수준이 됩니다. 중국의 GDP가 좀 과장됐다, 한 12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1조 달러, 14조 달러로 하겠어요. 이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결국은 아테네의 패권에 스파르타가 동맹을 이끌고선 도전을 한 거죠.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1등, 2등, 그러니까 2등인 나라가 1등인 나라의 국력의 반 정도 되면은 2등인 국가가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1등인 국가가 살짝 밟아버린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3분의 2 수준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 좀 늦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2000년대 초서부터 트럼프 전까지는 미중 밀월 시대가 이제 계속 됐죠. 그래서 국력은 요 정도 차이가 나고, 인구는 미국이 3억 3천만 명, 중국이 14억 4천만 명, 상대가 안 되죠. 한 4배 반 정도 됩니다. 국방비 지출을 보면 미국이 7,780억 달러 1년에,
중국이 2,520억 달러로 한 3배 정도 많은데, 뭐 그렇다고 전력 강화가 늘 3배 정도 많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중국이 싸니까 3분의 1 보다는 더 큰 이 전력 강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무슨 뭐 핵탄두가 몇 개냐, 뭐 항공모함 성능이 어떠냐, 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따질 건 없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이 중국에 월등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먼저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금률 100%를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출국가지 수입국가 아니다 라고 또 이제 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원유 생산을 합니다. 생산량으로 보면은 그 세계 5위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생산을 하는데, 이게 1993년 벌써 30년 가까이 됐죠. 부터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수입량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해외 의존도가 2019년 기준으로 72%. 미국은 하나도 수입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원유죠.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에 상해 선물 거래소에 그 원유 선물을 그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거래가 되는데, 이 원유 선물은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이 이제 그 석유 패권에도 이제 도전하려는구나 해가지고 패권 경쟁이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셰일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셰일가스가 있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내몽골 지역입니다. 그런데 셰일가스는 그걸 이제 발굴을 할 적에 또는 채굴을 할 적에 이제 고압 그 물을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데 내몽골에는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 많은 데서 그걸 끌어와 가지고 그 물을 그 사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들죠. 그래서 채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중국이 미국처럼 셰일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채굴을 하려면은 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상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식량입니다. 식량은 미국 같은 경우 자급자족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소위 3대 주곡, 쌀, 밀, 옥수수는 중국 정부 발표에 하면 99.8% 거의 100% 자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은 그 식품 총 소비량, 그러니까 식량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총 소비량의 15.5%를 수입해 왔습니다. 근데 요 수치도 약간 과장돼 있지 않나라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식량은 미국은 자급자족하는 반면에 중국은 수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쌀, 밀, 옥수수, 그러니까 주곡만 그 자급자족이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닭이나 돼지나 또는 소를 키우려면은 사료가 필요하죠. 이 사료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대부분은 대두 아닙니까? 이 대두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거를 수입을 안 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쌀만 먹고 살아야죠. 고기는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또 식량 부분에 있어서도 자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소위 기축통화국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채권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빚을 진 거죠. 그 채권 내놓으면 미국이 줘야 됩니다. 달러를. 그런데 최악의 경우 그것도 그냥 찍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 소련하고 틀리게 이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는데,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은 미국이 형성해 놓은 세계 자유시장 경제에 편입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자유시장 경제에 그 통화는 달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달러, 그러니까 어떤 그 기축통화 가지고 얼마든지 중국 경제를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과거 소련의 입지보다 중국이 강할 수도 있고 더 그 취약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경 문제입니다.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둘이죠. 근데 뭐 캐나다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봐야죠. 같이 영어를 쓰고 그리고 파이브 아이스고, 그리고 멕시코하고도 뭐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이죠. 반면에 중국은 국경이 2만 킬로가 됩니다. 굉장히 긴데 여기에 접하고 있는 나라가 12개국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을 지적들을 안 하는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이렇게 경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등장한 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패권 전략이라는 건 앵글로색슨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서 시작되니까 한 3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아시아에서 강국이 아니었느냐, 패권 국가 아니었느냐, 맞죠. 근데 그런 경략이라 그러죠. 다른 나라를 경략한 경험은 없습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냥 알아서 긴 거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거하고 현대 세계에서의 패권의 이 발휘하고는 틀린 거죠. 결국은 여러 군데서 다 성공을 했지만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패권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철수하고 지금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을 다룰 적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미 관계하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미 관계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싸워본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게 중국의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OECD 왼쪽에 있는 표가 주요국 식량 자급률입니다. 이게 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한 건지 외국 자료를 이용했겠죠. 호주가 1등으로 176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100만 있으면 자급자족이 되는 거죠. 이게 2010년 기준인데, 근데 176, 프랑스가 164. 그런 면에서 프랑스는 농업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미국은 150 아닙니까?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한국은 26이죠.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식량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국 섬나라인데 영국이 92나 되잖아요. 또 우리는 26이란 말이죠. 뭐 하기야 뭐 중국에서 참깨까지 다 수입해 오니까요. 우리는 주식인 쌀만 빼놓고는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세계 식량 안보 지수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이 지수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모르지만은 주요국들이겠죠. 보면은 미국이 1등이에요. 89.5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그 정도로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쭉 오다가 우리가 77.8입니다. 77.8인데 중국은 62.5예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도 취약하고 우리는 일본이 80.7인데 우리가 77.8이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조금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은 취약하다.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도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맨 왼쪽이 93년도서부터 수입해 오면서 2015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원유 수입 의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015년도에 80%에 육박하고 있죠. 한 75%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중국의 원유가 아마 보면은 2015년도 기준이겠죠. 한 4억 톤 정도가 필요한데 한 75%를 수입해 온다 이 말이죠. 이건 뭐 급속히 산업화가 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심각하죠. 예. 자급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옅은 노란색이 중국인데 이 국경을 12개국이 접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북한하고도 국경, 뭐 둘이 그 우호 국가긴 하지만 이게 1300km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긴 국경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몽골하고도 국경이 깁니다. 뭐 몽골은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고 군대가 5만 밖에 안 되니까 큰 위협이 안 되지만 국경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하고도 국경을 가지고 있죠. 파키스탄, 뭐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근데 이게 전부 다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특히 인도하고는 뭐 앙숙이죠, 앙숙. 베트남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러시아도 지금은 둘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무슨 유사시에 러시아가 어떤 행동,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 문제 있죠, 식량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국경 너무 접하고 있는 나라가 너무 많지요. 이러니까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무슨 유사시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국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중국의 약점이다. 뭐 시진핑 국뽕도 알아야 되는 했지만 뭐 중국 국뽕들은 모를지 몰라도 중국 지도부는 알고 있겠죠. 이게 큰 딜레마입니다. 예. 식량도 수입해야 되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도 높고 국경도 이렇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제대로 한판 붙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건 미국 지도예요. 캐나다하고 국경 이렇게 직선으로 그은 것처럼, 사실 직선으로 국경을 결정할 적에 직선으로 그었습니다. 편하게. 예, 그래서 그거가 있고 이제 우호국이고, 그다음 멕시코하고도 뭐 사이 좋다고 봐야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국경은 굉장히 미국은 안정적이라고 하겠죠.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중국 편 들어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일은 뭐 없다고 봐야겠죠. 예, 요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은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국 봉쇄 그 전선에 한국이 참여를 해라 라고 미국은 압력을 넣는 거고, 중국은 너희들 그거 참여하면 큰일 난다 라는,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이 신세에 있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핀란드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어요. 핀란드는 1000km 가까운 국경을 과거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 유명한 겨울 전쟁 또는 백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군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1940년 3월 14일 날 결국 이제 휴전을 하는데 100일 정도 걸렸는데, 핀란드 병력은 그 당시 초기에 25만 명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제 34만 명까지 동원을 하는데, 그 100일 전쟁 결과 핀란드 군인이 그 사망한 사람이 2만 5천 명, 부상이 4만 5천 명이었어요. 소련은 초기에 40만 병력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99만까지 늘립니다. 그 100일 동안에 소련군은 12만 7천 명이 사망하고 18만 명이 부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은 소련이 참패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1940년 3월 13일 날 휴전을 하면서 그 조건이 핀란드 영토의 11%를 할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한테 준 거죠. 뺏긴 거죠. 예. 그 대가로 다행히 합병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발틱 3국이라 그러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는 아예 소련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가 됐죠. 합병은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간신히 유지했어요. 그런데 독일과 소련이 독서전쟁이 일어나니까 핀란드가 자기 소련한테 당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과 동맹을 맺습니다. 독일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독일 나치가 질 것 같으니까 1944년에 소련에 항복을 해요. 소련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겨울전쟁 치르고 영토 가져갔는데 독일이 그 소련 침공하니까 또 독일하고 동맹을 맺고 또 독일이 질 것 같으니까 자기네한테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핀란드화라 그러죠.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소련한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소련제 무기로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알아서 언론에다가 소련을 비방하거나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글을 못 읽게 하면서 철저히 굴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처럼 핀란드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적에 그냥 중립을 지키던가 그러지. 그 독일이 이길 것 같으니까 독일 편 들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소련이 이기는 바람에 철저히 1991년도 소련이 망할 때까지 굴욕적인 생활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하고 참고적으로 거기에 우리한테 그런 그 상황이 주어졌을 적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